고전 시간의 모든 것, 정극인의 상춘곡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중요한 작품이죠.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2학년 때 보통 고2 학생들한테 많이 나오죠. 네. 이 작품은 가사문학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효시라고 그래요. 가사문학의 효시.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합니다. 이게 첫 작품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효시는 원래 전쟁할 때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평원에서 만나잖아. 그랬을 때 이제 전쟁 신호를 알릴 때 옛날에 화살을 하나 딱 쏜다고. 그게 효시예요. 그 날아가는 화살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작품, 처음. 그래서 효시라고 한다. 가사문학의 효시다. 가사를 학생들이 갈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가사는 시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가사가 뭐라고요? 요거는 시조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음보가 몇 음보다? 가사 시조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3, 4, 3, 4, 3, 4, 3, 4, 3, 5, 4, 3 이렇게 돼 있거든. 3단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세 줄짜리잖아, 시조는. 그런데 이 가사는 이거를 길게 늘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길게 늘렸어. 그래서 사음보 연속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음보 연속체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건 뭐 세 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거 몇 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장 악명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관동별곡이잖아, 정철에. 여러분 그거 아주 치를 떨지, 그죠? 관동별곡. 근데 그것이 연속체라고. 근데 형식은 똑같은 거예요, 시조하고. 그리고 끝에도 3, 5, 4, 3으로 보통 끝나고 이런 가사를 갖다가 형식을 그래도 그나마 갖췄다. 그래서 정격 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격 가사. 정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격이 형식을 정해져 있다. 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 격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건다? 형식을 갖다가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격 가사. 알겠죠?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자, 그래서 정격 가사 됐죠? 그래서 가사는 뭐다? 가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조하고 유사하다. 이거는 시조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춘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에 이제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네, 상춘곡. 왜 상춘곡이야? 상은 여러분 감상한다는 뜻이고요. 추는 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을 감상하는 건데요. 여러분 고전 시가에선 제일 중요한 게 화자의 위치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큰 거 가르쳐 준다. 네, 화자의 위치.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뭡니까? 자연 속에 있느냐. 두 번째가 현실 속에 있느냐. 화자가 자연 속에 있느냐, 현실 속에 있느냐 그랬을 때 자연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돼? 만족스럽죠, 만족스럽다. 여기는 현실 속에서는 불만족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 시가 해석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그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화자는 현재 어디 있을까? 이걸 가려내야 돼. 자연 속에 있다 그러면 대체로 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화자의 정서 만족스러워요. 현실 속에서는 늘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연 속에 있을 때도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뭐가 있냐?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 있을 때 과연 첫 번째 현실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럼 현실 얘기를 했을 때 현실은 비판합니다. 다만 여기서 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자연에 대한 얘기만 한다. 만약에 두 번째 만약에 자연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뭐 여기서 만족스러운 거지.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글씨가 그죠? 이게 좀 태블릿이 미끄러져 가지고 글씨가 똑바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필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우자. 깨끗하게 이제 지우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요거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서사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풍월주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풍월주인은 바람과 달의 주인이라는 건데 그야말로 자연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동양에는 그 자연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이처란 명사적 개념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관동절구에 보면은 자연, 그죠? 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저절로 그러하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동사적 개념으로 쓴 거지 명사적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는 여러분 강호라든가 뭐 산수, 청산, 그다음에 풍월 이런 걸로 물로 자연을 나타내는 일종의 대유법을 써서 자연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연에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캐치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를 잘하려면 언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사에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요. 흥취에 몰입하고 권유를 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산수구경하라고. 그 다음에 술과 풍류를 즐기고요. 산봉우리에서 조망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뭡니까? 네, 무라일체의 경지를 느낀다. 그 다음에 한중진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결사에서는 안빈낙도 가난하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도를 추구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서 단표누왕이 나오는데 단표누왕은 표주박 하나에 그죠? 네, 1단사 1표음 그래서 표주박 하나에다가 밥 한 덩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누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추한 곳이다.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사실 본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도 느꼈겠지만 어쨌든 글을 쓸 때만은 뭐라고 그래요? 난 소박하게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선비로서 도를 추구하며 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약간 비판적으로 그죠 위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글을 쓸 때 뭐 꼭 그런 티를 낼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그죠 작품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강의 교재는 여러분들 해석을 위해서 현대어도 돼 있고 풀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토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다만 여러분 아무리 교재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시면 반복적으로 안 하시면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도 많이 안 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잘하기를 바라는데 공부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복습이에요 복습.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똑같은 텍스트를 공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여러분 복습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복습이. 선생님도 공부할 때 아주 단기간에 성적이 늘었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 복습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은 같은 책을 보통 5번에서 뭐 7번 중요한 교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보다 보면요 여러분 뭐 영어책 같은 경우에도 만약 같은 책을 5번 6번 본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단어들은 다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복습을 싫어하고 새로운 거를 원한다. 내 이 책 끝났으니까 다른 책을 갖다 공부한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걸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공부하는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 따라서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진 중요합니다. 홍진이 이제 붉은 먼지인데 속세를 뜻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자연 속에서 있는 거를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요. 이내 생애,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자부심이 뿜뿜이다. 그게 일종의 이거는 무슨 법이다?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부심만 얘기하려고 한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그랬어요.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그러니까 따른다는 얘기죠, 자기가. 옛날 사람들이 즐겼던 풍치를 자기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풍류는 멋스러움이에요. 네, 그걸 지금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냐 이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죠. 양반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자연을 즐길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많지 않냐 그런 얘기야. 학원만은 근데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이거죠. 살림에 묻혀 사는 이 살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 살림에 묻혀 사는, 즉 자연에 묻혀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거. 너희들은 조건이 나랑 같은데 왜 자연을 못 즐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근데 시어 정말 중요한 거. 이 홍진이란 시어하고 여기 살림이란 시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어는 서로 반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반대 화살표 해야 됩니다. 이 시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택지에 이렇게 직접 언급을 안 하고 뭐 그저 대조적인 시어로 뭐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홍진과 살림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될 그저 시어다. 다음 갑니다. 자,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있죠. 몇 칸 되는 초가집을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다 뒀다. 우리 왜 배산임수 그러잖아, 그죠? 네, 배산임수. 자, 그래서 벽계수 앞에다가 뒀다. 즉, 집 앞에 뭐가 흐른다? 푸른 시냇물이 흐른다는 얘기고요. 송죽, 소나무하고 대나무가 우룰리, 울창한 속에. 리는 여러분 우리가 표리부동할 때 표는 것, 리는 속입니다. 그래서 울리, 울창한 속에 풍월 주인이 됐다. 나는 뭐가 됐다? 네, 자연의 주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서사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본사 갑니다.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그랬는데 왜 겨울이 겨울이에요? 아직 원순 모음화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복잡한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여기서 요 현대어로 풀면 됩니다. 문법 할 땐 문법 하시면 되고 그죠? 네, 고전시가 할 땐 고전시가 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이제 계절적 배경으로 지금이 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와 행화, 도가 복숭아도, 그죠? 행은 살구행. 그래서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자, 옛날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여기에 석양은 여러분 부정적 의미야, 긍정적 의미야? 이 석양은 긍정적 의미죠. 그 석양 해가 지릴 때 그 꽃의 아름다움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작품에서 석양은 뭐 기울어가는 고려왕조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석양은 긍정적인 것이다. 자, 녹양방초,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새우 중에 푸르다. 가랑비 속에서 푸르다. 그런 얘기죠. 자, 칼로 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러니까 자연이 여러분 이렇게 조각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화신공,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온갖 사물마다 헌사롭다. 헌사하다는 게 여러분 야단스럽다, 굉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나왔어. 자연물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 뭐로 의심해야 돼? 첫 번째, 의인법이 쓰였는가? 거의 쓰이죠. 왜? 자연물을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그걸 끌어들였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연물이 나오면 의인법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자와 감정이 같다면 그건 뭐가 돼? 감정이입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숲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스럽대. 그러면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 있어서 어때? 긍정. 새는 그 소리가 교태스럽게 들릴 정도로. 물론 그건 화자의 귀에 그렇게 들린다는 거지. 뭐 새가 진짜 교태를 부리겠어. 하지만 문학에서는 여러분 자연물도 다 문학은 굉장히 주관적인 그죠? 네, 관례입니다.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도 다 자기 감정에 호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가 교태를 부린다는 건 자기 감정하고 지금 그죠? 네, 호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물과 화자가 긍정으로 감정이입이 될 때를 물화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뭐 청산별곡이나 이런 거에도 감정이입이 나오죠. 그때는 부정의 감정이입이에요. 울어라 새요 자곤이 울어세요. 이 새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나도 부정적이다. 둘 다 싫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감정이입인데 그럼 그건 것도 물화일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건 물화일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일 때만 물화일체지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화일체는 아니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화일체언이 여기는 같으니까 흥이에 달을 쏘냐? 서리법이 들어갔죠? 흥겨움이 다르겠냐? 즉 새와 나의 흥겨움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시험 포인트고요. 그 다음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본다. 자연 속에서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살인문에 걸어가도 보고 그 다음에 정자에 앉아도 보고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음영한다 이거죠. 소요음영은 천천히 거닐면서 나지막히 읊조린다 이거죠. 뭘 읊조려? 시조 따위를. 그죠? 옛날 양반들 뭐 청사 뭐 이래가면서 이제 바이브레이션 넣어가면서 시조를 읊는 거죠. 그게 이제 소요음영이에요. 천천히 걸으면서. 그래서 읊조리고, 그래서 산일이 적적하다 이거죠. 산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제 적적합니다. 왜 적적할까요? 한중진미를 알 사람이 없이 뭐야? 혼자다 그랬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혼자라는 거. 선택지에 이제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친구들과 즐기고 있다라든가 자연을. 이런 거 쓱 나오면 주의력이 없는 학생들은 다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근데 여러분 선택지는 맞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틀린 데가 없나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 탐정 같은 느낌으로 저 사람의 진술이 지금 거짓말은 없을까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형사들이 뭐 참고인이나 아니면 피의자 불러갖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 무조건 믿지 않잖아요.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 의심해가면서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택지를 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이거 배웠는데 이거 아는 거 나왔네? 그건 게 아니라 이 선택지가 틀린다면 어디가 틀렸을까? 이걸 자꾸 이렇게 탐정처럼 여러분 의심하면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재라는 건 이 정극인 상춘곡에는 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데 친구는 없이 오히려 오직 혼자 즐긴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그럼 딱 한 명만 나오느냐 그건 볼 수가 없는 게 뒤에는 또 뭐 술심부름 시키는 아이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명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걔랑 같이 자연을 즐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자서 자연을 즐긴다. 친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뒤에 뭐 나오는 예를 들어 가사 중에 면왕정가 이런 거는 벗들과 함께 노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글의 상춘곡은 혼자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극인의 상춘곡은 뭐가 없냐. 임금에 대한 언급이 그죠? 네, 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시인들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길 때 뭐 임금에 대해서 이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다든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상춘곡에는 임금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임금 없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임금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혼자다.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알겠습니까? 꼭 기억.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권유한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었는데, 자, 볼까요? 네. 자,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능에 나왔을 때 이거는 뭐가 있었냐면, 청자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청자한테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웃이 청자가 됩니다. 청자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제, 개념을 문학에서 잡을 때, 화자가 말을 거는 대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청자는 여러분 꼭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파도한테 말을 걸었다 그러면 파도가 청자. 들꽃한테 말을 걸었다 그러면 들꽃이 청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웃들한테 말을 걸었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어. 화자가 말만 걸면 그들이 청자입니다. 정철의 송민곡 보면은 거기서 이제 감녀와 을녀가 서로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건 대화 형식이죠. 대화 형식인데 물론 거기서도 청자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자가 말을 걸어도 그것도 청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스라. 가자꾸나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산수구경을 가자꾸나. 그래서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내일 하자 이거죠. 답청은 들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욕기는 물놀이인데 공자에서 뭐 고사가 있긴 있어요.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안회가 뭐 너 뭐 하고 싶은 게 뭐니 그랬더니 전 목욕하고 길하는 곳에 가서 목욕하고 싶어 했더니 아내가 진짜로 군자다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서 이제 공자 얘기니까 여기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즐길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는 채산채에서 채가 이제 생략된 건데 산나물을 캐고 나조회가 이제 저녁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녁에는 조수하자, 낚시질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꼭 순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갓 깨어 익은 술은 여기 풍류를 이제 구성하는 건데, 멋과 관계가, 옛날 사람들은 뭐 술 마시는 것도 멋으로 생각했어요.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 넣으면서 먹는다. 이것도 이제 멋스럽게 먹는 거죠. 술 한 잔 먹고 꽃나무 가지까지 하나 넣고 1배요. 그리고 또 한 잔 먹고 2배요. 이런 식으로. 옛날 선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놀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봄바람이 건득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이거죠. 향기가 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그죠? 공감각적으로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향, 후각인데 후각이 잔에 떨어졌다 또는 뭐 가득히 담겼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본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고전 시가에서 공감각 이런 건 안 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낙홍 떨어지는, 그죠? 네,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준중이 비었거든 술동이가 비면 나한테 아뢰어라. 소동아의 달이여 심부름하는 아이한테 주가에 술을 물으라 그랬어. 아이들한테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다는 건데 지금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술 심부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걸리 받아오라 그러면 가서 많이 받아왔죠. 사실 받아오다가 조금 더 먹어 목마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술을 먹은 건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게 막걸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도수도 높지 않고 그리고 쌀이나 이렇게 곡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곡주라고 그러고 약주라고도 그러잖아. 술을 약이라고 그러지 않니, 그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처럼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카페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지방 학생들 때문에 그런 건데, 지방 학생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서울 학생들에 비해서 이런 그 좋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다니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여러분들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이것도 아동학대 아니냐 이거? 그죠? 자, 어제 옛날에 이랬어. 미음 만보에서 아까 소요음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미음 만보하고 소요음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혼자 중요하죠? 명사 좋은 물이라는 건 이제 명사는 모래가 깨끗하다는 건데 이 조흔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보일 정도의 그런 맑은 물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잔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구워보니까, 그죠? 맑은 시냇물을 구워보니까 떠오난입니다. 분철하게 되면 이거 해석할 때 떠난이, 즉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복숭아 꽃잎이 떠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릉이 가깝다 이거죠. 여러분 무릉도원은 동양의 이상향이잖아.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즐기고 있는 여기가 무릉도원 동양의 이상향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함정은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출제자가 어떻게 파? 화자는 무릉도원을 찾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릉도원을 왜 찾아?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데가 무릉도원인데. 그래서 화자는 지금 여기가 무릉도원이라는 의미는 여기가 무릉도원처럼 그만큼 아름답다 이런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매이 긴 거이고 저 들이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수 구경을 이웃 사람들한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흥을 느끼고 있다. 취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아니, 마지막 아니구나. 조금만 더. 네. 송간세로에 두견아 진달래꽃을 붙여들고 봉두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내려다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마을들이 펼쳐져 있잖아. 그죠? 그 천촌만락이 곳곳에 버려져 있구나. 연하 1위. 연이 여러분 그죠? 네, 안개고요. 하가 노을입니다. 1위는 햇빛인데 연하 1위는 금수를 재폈는 듯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너무 울긋불긋하게 아름답게 돼 있어. 그래서 엊그제 검은 들이 겨울 들판이 봄빛이 넘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감탄하고 있는 거죠. 그제 겨울에만 해도 앙상했는데 들판이 지금은 그냥 물이 오르고 있잖아. 너무 꽃들도 피고 울긋불긋하고 정말로 여러분 아름답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움을 즐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보면 지금의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고개를 잠깐만 들어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결사하겠습니다.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 방식 하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객전도.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주객전. 이거 지워야겠다. 잘 안 보인다. 주객전도 정말 중요하다. 오케이. 공명 아이고 이렇게 됐어. 자,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객전도인데 주객전도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뭘로 보고 있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 모바일로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고 있다면 이 보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컴퓨터가 뭐예요? 대상이잖아. 객체죠.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공명은 여러분 명예죠. 명예. 벼슬 이런 거. 부귀는 부귀고 알 것이고. 근데 실제로 내가 공명, 부귀와 공명을 꺼리는 거지 공명과 부귀가 나를 꺼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 좀 표현의 맛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뭔가 뭐 왜 그랬지? 이렇게 뭔가 약간 의외네 이렇게 가면서 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 주객전도라고 한다. 시험 포인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에 어떤 벗이 있어 옳고 그 자연 밖에는 나는 벗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단표는 아까 얘기했죠. 한 덩이 밥과 한 바가지 물만 있고 그러면 이게 아주 소박한 생활인데 나 이거면 누추한 곳에 살아도 만족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흐트내음도 중요한데 흐트내음은 여러분 흐트러진 생각이죠. 즉 뭐야? 아까 얘기하는 그 이거와 유사한 거 찾아라.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뭘 찾으면 될까? 바로 공명과 부귀를 찾으면 됩니다. 공명과 부귀가 바로 이 흐트러진 생각과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다. 흐트러진 생각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는 소박한 생활을 하면서 흐트러진 생각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뭐라 그래? 암호타 감탄사 썼죠? 3. 백년행락이 5. 이만한 달 4로 끝냈습니다. 마치 시조의 그죠? 네, 마지막처럼 끝냈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정격가사라고 한다 그러죠. 정격가사. 형식이 갖춰져 있는 정해져 있는 가사다 그래서 정격가사다. 여기서 화자는 뭘 느껴요? 백년행락이라는 건 한평생 사는 건데 한평생 한평생 즐겁게 보내는 거지. 이만하면 됐지 않냐? That's enough. 그죠? 네, 이만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자는 뭘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 Got it. 자, 이제 선택지로 정리한다. 요거 여러분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디 복습하시길 바란다. 그죠? 저는요, 암기력이 좋아요. 이런 학생은 3번. 전 암기력이 좀 안 좋은데요. 5번.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송순의 면왕정가에 영향을 줬죠. 그죠? 첫 작품이니까 당연하겠지 뭐. 현전하는 조선조 양반가사의 첫 작품. 뭐다? 효시. 고사나 옛글을 인용했다가 공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오케이.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있다 없다? 없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금은 없어. 임금. 자, 그 다음에 자연 속 상황에서 흥을 느끼고 있어. 항상 상황 정서. 선생님 강조하죠? 시적과제의 상황, 시적과제의 정서, 시적과제의 태도. 좋습니다. 자, 속세와 자연이 대비된다. 오케이. 속세를 가리키는 거 홍진. 자연을 나타내는 거 살림 했습니다. 대조화살. 아까 대조화살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그 다음에 화자는 자신이 옛사람들이 즐겼던 정도의 풍류를 즐기고 있다 생각. 오케이. 옛사람 풍류를 미찰까 못 미찰까 오기.
자, 풍월주의는 누구다?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화자는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다,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헌사하다 그랬죠. 새도 흥에 겨워 교태스럽다. 그래서 물화일체 정서, 감정이입 있다. 자연 속에서 홀로 즐기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웃들한테 가자고 권하고 있고요. 대상과 동화됐죠. 물화일체, 이런 흥취를 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은 봄입니다. 안분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표노항에서 느껴진 태도 안빈낙도, 즉 가난하지만 가난 속에서 도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둘 다 가능. 알겠습니까? 안분지족은 주어진 분수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흐트내음은 흐트러진 생각인데 이거는 속세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화자는 마지막 행에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한다. 갈래는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사문학이고요. 네. 3, 4조, 사음보 연속체다. 시조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경치하고 화자의 정서가 조화를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를 만나게요 소래마다 곁으로다 해서 감정이입이 쓰였고, 그 다음에 수간목, 정자, 시냇가, 봉두 등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을 전개한다. 그럼 시선의 이동은요? 당연 먹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공간 이동하면 시선 자동적으로 이동하니까.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있어 할 거에는 서리법이 쓰였다. 사실 서리법은 여기만 쓰인 건 아니죠. 그죠? 네. 앞에도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말하는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이건 대꾸법. 대꾸법은 여러분, 고전 시가에는 여러분, 대영설비가 늘 있어요. 대영설비. 그러면 뭐, 이건 뭔데? 대꾸, 영탄, 설의, 비유, 네 가지는 항상 있는 겁니다. 대꾸, 영탄, 설의, 비유는 다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 고전 시가에는 대영설비가 늘 있다. 이렇게 긴 작품에는 딱 세 줄짜리 시조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지만 그죠? 네, 긴 작품에는 이 대영설비가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네 가지가 다 있다고요. 긴 작품에는. 대꾸 당연히 있고, 영탄 당연히 있고, 설이 당연히 있고, 비유 있다. 굳이 확인 안 해도 될 정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뭐 상춘곡이나 이렇게 긴 고전시가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대꾸법 있다 그러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거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책임질게요. 영탄 있고요, 설이 있고요, 비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청자에게, 이바이웃들어에서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거 중요하고요. 청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화일에는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듯, 직유법. 이거 대형설비잖아, 이거. 그 다음에 고사나 옛글을 인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공명도 나를 꺼리, 끼우고가 꺼리고 부기도 날 꺼리니, 그죠? 주객전도 표현 방식이다. 여기 시옷 기역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뒤에 거 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옷 기역은 쌍기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끼우고가 되는 거죠. 끼우고가 꺼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감정이입이 있으니까 감정이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네, 이렇게 화자하고 사물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아야 되는데 감정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감정이입은 물화일체가 아니다. 얘는 물화일체다. 얘는 물화일체 아닙니다. 얘는 물화일체다.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것 중에서 요거 사물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의인법이죠. 여기. 그죠? 그리고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도 감정이 들어있는 것도 그렇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화자의 정서와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범위가 이렇게 된다. 감정이입은 조건이 까다롭죠.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의인법은 감정만 있으면 됩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정서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물이기 때문에 범위가 객관적 상관물이 제일 넓고 감정이입이 제일 조건이 까다로워서 범위가 제일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범위가 작아지고 조건이 너그러울수록 범위는 많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리법도 나와 있고. 진짜 선생님 너무 좋아 진짜 교재가. 미안해. 자, 그렇게 해서 요거 교재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네, 프린팅 하신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앱상에서 태블릿으로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춘곡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